안녕하세요. 오늘도 밤동아 TV의 옛 이야기 들으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명심보감에 종과 득과요 종두 득두니 천망회회하여 소위 불룬이라 라는 구절이 있답니다. 오이 심은 데에서는 오이를 얻고 콩 심은 데에서는 콩을 얻듯 하늘이 넓고 넓어 엉성한 듯 보이지만 결코 죄 지은 사람이 빠져나가지는 못한다라는 말이지요. 죄를 짓고는 마음 편히 못 산다는 것은 너무도 옳은 말이지요. 그래서 나쁜 죄를 저지른 사람은 반드시 벌을 받게 된다는 것은 하늘의 진리랍니다. 이 교훈을 일깨울 오늘의 첫 번째 이야기를 시작으로 준비한 옛 이야기 재미있게 들으시고 편안한 밤 보내시길 바랍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 강원도 어느 마을에 있었던 일이랍니다. 그 마을의 농부가 잘 키운 소를 팔아 소값으로 100만 원을 받아 보자기에 사서 허리에 차고는 집으로 가는 길이었지요. 소를 판 사람은 날씨도 춥고 해서 주막집을 찾아 들어갔어요. 주인장 계시오? 예, 나갑니다. 방 안에서 분명 기척 소리는 나는데 좀처럼 주인이 나오지 않았지요. 그때 공교롭게도 용변이 급해 주막 울타리 밖으로 나갔답니다. 농부는 허리띠를 울타리에 걸쳐놓고 뒷간에 들어가 용변을 보았지요. 그런데 갑자기 개 한 마리가 휙 지나가는 것이었어요. 이상한 느낌이 들어 얼른 나와보니 허리띠가 없어졌답니다. 농부는 급히 개가 사라진 쪽으로 쫓아가 보았지요. 그런데 개는 그 집 굴뚝 근처에서 없어져 버렸어요. 농부는 화가 나서 주막집 주인에게 따졌지요. 그제야 방에 있던 주인 내외가 나왔답니다. 주인과 농부는 서로 멱살잡이를 하며 싸우기 시작하였어요. 싸움이 나자 여자 주인이 관청에 신고를 하였지요. 농부는 관청에서 자초지종을 이야기하였어요. 관청에서는 믿기지 않는 듯 마지못해 수사를 시작하였답니다. 우선 개가 없어진 굴뚝 뒤를 찾아보았어요. 그 뒤에는 개가 드나들 만한 구멍이 있었지요. 수사관은 주인에게 그 구멍을 파괴하였어요. 그런데 그 주인의 얼굴빛이 변하며 떨기 시작하는 것이었답니다. 수사관은 수상히 여겨 직접 파보았지요. 그러자 거기서 돈주머니가 나왔어요. 농부는 돈을 찾아 기뻐했답니다. 그런데 그 구멍 안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는 것이었어요. 수사관은 더욱 깊이 파보았지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지요? 그 속에서 시체가 나온 것이었어요. 그 시체는 주인 여자의 본 남편으로 다른 남자와 짜고 죽인 다음 그곳에 묻어버린 것이었지요. 돈꾸러미를 가져간 개가 아니었다면 아무도 모른 채 지나갈 뻔한 끔찍한 사건이었답니다. 원님의 소원. 옛날 어느 고을에 욕심 많은 원님이 살았답니다. 원님은 날마다 높은 벼슬을 하고 큰 부자로 살고 싶었지요. 지위가 높은 벼슬을 얻으면 돈도 벌고 사람들도 나한테 꼼짝 못하겠지. 원님은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았어요. 원님은 시골에서 원님 노릇을 하는 것이 언제나 불만이었지요. 높은 벼슬을 얻으려면 임금님과 가깝게 지내야 하는데. 원님은 임금님께 잘 보이고 싶었어요. 해마다 고을 백성들에게 좋은 쌀과 곡식을 모아오도록 시켰답니다. 이 많은 것을 임금님께 바치면 분명 날 칭찬하시겠지.
그러나 임금님께서는 한 번도 원님을 칭찬하지 않았어요. 왕궁의 곳간에는 많은 재물과 곡식이 쌓여 있었지요. 따라서 시골 원님이 보내는 선물이 임금님의 눈에 들어올 리가 없었지요. 미련한 원님은 날이 갈수록 극성을 부렸어요. 내가 보내는 뇌물이 마음에 들지 않으신 게야. 이번에는 희귀한 선물을 올려야겠어. 분명히 임금님은 나를 칭찬해 주실 것이야. 원님은 마치 높은 벼슬을 얻은 것처럼 기분이 좋아 어깨를 들썩였어요. 임금님께 뭘 드려야 할까? 그래, 백성들을 들볶다 보면 무엇인가 나올 게 틀림없어. 그런데 백성들은 보릿고개를 겪고 있었지요. 보릿고개를 넘기느라 굶어 죽는 사람들도 생겼답니다. 원님은 백성들 생각은 하나도 하지 않았어요. 오직 임금님께 보낼 선물을 긁어 모으려는 생각뿐이었지요. 어느 날 마을 곳곳에 원님의 이름으로 방이 붙었답니다. 고을 안의 백성들은 올해 내야 하는 복물을 열흘 안에 바칠지어다. 만약 관가의 명을 어길 경우 땅을 빼앗고 가족을 노비로 만들겠다. 나라의 명을 따르는 것은 백성들의 본분이므로 정해진 날짜 안에 꼭 바치도록 하거라. 방이 붙자 사람들의 한숨 소리만 늘어났어요. 입에 풀칠도 못하는데 복물을 내라 하다니 이런 한심한 일이 또 어디 있단 말인가? 사람들은 어이가 없었지요. 사람들은 바쁜 농사일을 제쳐놓고 산으로 올라갔어요. 짐승을 잡거나 산삼이나 귀한 약초를 캐어 복물로 바치기 위해서였지요. 어느 날 마을 사람들은 희귀한 산짐승 한 쌍을 함정 속에 몰아 넣었어요. 원님이 보면 입이 떡 벌어질 만한 짐승이었지요. 그러나 그 짐승은 기껏해야 두 사람이 바칠 목밖에 안 되었답니다. 우리 마을에서 제일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께 이 짐승을 드립시다. 그래요, 그게 좋겠습니다. 할아버지는 머리를 가로저으며 받으려 하지 않았어요. 고맙지만 받을 수가 없네. 그걸 주면 자네들은 어쩔 셈인가? 마을 사람들은 속 시원히 대답을 하지 못하였지요. 복물을 바치지 못하면 가족들이 노비로 잡혀갈 일이니 사람들은 그저 땅이 꺼져라 한숨만 쉴 뿐이었어요. 여보게들, 이 산에 있는 희귀한 짐승을 다 잡는다 해도 마을 사람들이 낼 만큼의 복물이 될 수는 없을 것일세. 이 짐승을 나한테 주려거든 산채로 주게나. 나한테 좋은 생각이 있네. 할아버지는 자신의 생각을 마을 사람들에게 얘기했어요. 그거 좋은 생각입니다, 할아버지. 마을 사람들은 무릎을 치며 고개를 끄덕였지요. 며칠 후 할아버지는 짐승이 들어있는 상자를 달구지에 싣고 관가로 갔답니다. 어느새 이 마을 저 마을에서 복물이 적지 않게 들어오고 있었어요. 관가의 창고에는 산삼이나 약초, 곡식 등이 가득하였지요. 역시 백성들은 그저 달달 볶아야 한다니까. 이제 겨우 3분의 1을 거뒀으니 다 거두면 앞으로 이 창고가 가득하겠구나. 생각할수록 신이 난 원님은 얼굴에 미소가 그치질 않았답니다. 그때 할아버지가 달구지를 끌고 관가 안으로 들어섰어요. 아니, 이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느냐? 원님은 상자를 둘러보며 궁금해하였답니다. 네, 별것 아닙니다. 사슴 한 쌍이 들어있습니다.
아주 큰 놈이지요. 사슴이라는 말에 원님은 좋아서 입이 크게 벌어졌답니다. 사슴의 뿔이 그렇게 몸에 좋다는데 암컷 수컷 한 쌍이니 기를 수도 있을 테고 새끼를 낳을 수도 있을 게 아니더냐. 그렇게 되면 뿔을 잘라 팔기만 해도 부자가 될 것이 틀림없지 않느냐. 원님은 입이 떡 벌어져 다물지 못하였지요. 임금님이 얼마나 좋아하실까. 이런 선물은 받아본 적이 없을 테지. 사슴을 선물로 받고 좋아할 임금님을 생각하니 기분이 좋았답니다. 원님은 상자를 툭 차보았어요. 놀란 짐승들이 후다닥 뛰는 소리가 들렸지요. 허허, 그놈들 힘이 좋구나. 원님은 웃으며 복물을 적는 종이에 할아버지의 이름을 적었답니다. 앞으로도 좋은 물건이 있으면 얼른 가져와 바치도록 하거라. 할아버지는 허리를 굽혀 인사를 한 후 돌아왔답니다. 여봐라, 이 상자를 창고에 넣고 열쇠로 꼭꼭 잠그도록 하거라. 어느새 날은 저물고 밤이 깊어갔어요. 원님은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지요. 사슴을 받고 좋아할 임금님 생각 때문에 마음이 들떠 있었답니다. 왜 이렇게 충실한 양반을 몰라보고 시골에 두었느냐. 그동안 알아보지 못해서 미안하구려. 임금님의 목소리까지 상상하며 꿈을 꾸었지요. 원님은 임금님께 그동안 생각해온 소원을 얘기할 생각이었어요. 이런저런 생각을 하니 울컥 설움이 복받쳤지요. 그때 원님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답니다. 아차, 상자 안에 갇혀있는 사슴이 죽기라도 하면 큰일이지. 원님은 속옷 차림으로 창고로 달려갔어요. 창고 문을 열자마자 상자를 툭툭 차보았지요. 상자 안에서는 바스락바스락 하는 소리가 들렸답니다. 어디 귀한 사슴 얼굴이라도 볼까? 원님은 호기심이 생겼지요. 짐승이 든 상자 뚜껑을 살며시 열었어요. 그때였답니다. 벼랑간 늙은 호랑이 한 마리가 머리를 쑥 내밀고 나왔답니다. 어흥! 호랑이는 울부짖으며 원님의 손을 덥석 잡았어요. 원님은 너무 놀라 비명을 지르며 자빠졌지요. 순간 한 쌍의 호랑이가 원님의 눈에는 임금님과 왕비로 보였답니다. 그래, 임금님께서 기뻐서 입을 크게 벌리시는구나. 원님은 벌떡 일어나 상자를 돌며 덩실덩실 춤을 추었어요. 호랑이는 상자 속에서 훌쩍 뛰어나와 앞발을 번쩍 들어올렸지요. 원님은 정말 좋아하며 어쩔 줄을 몰랐어요. 네, 임금님. 예, 무슨 벼슬을 하겠느냐고요? 아주 큰 고을에 부사를 시켜주십시오. 원님은 땅에 납작 엎드려 꾸벅꾸벅 절을 하였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호랑이는 원님의 양쪽 어깨에 앞발을 척 걸치고 원님의 목을 덥석 물었답니다. 원님은 바라던 높은 벼슬도 하기 전에 저승길로 가고 말았답니다. 호랑 감태. 옛날에는 사람이 죽은 뒤에도 살아있을 때보다 더 잘 모셔야 한다고 해서 어느 집에서나 죽은 사람을 위한 조상 제사가 성대하였지요. 너무 지나칠 정도로 굉장한 조상 제사를 지냈기 때문에 재산이 줄어들어 끝내는 거지처럼 가난해지는 집안들도 많이 있었답니다. 어느 시골에
조상의 제사를 철저히 지내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이 사람은 조상이 많아서 제사를 지내는 횟수가 잦아 거의 매일 제사 지내는 일만으로 일과를 보내다시피 하였답니다. 그런데 도깨비들은 영리해서 사람이 죽은 조상을 위해 재산을 없애는 풍습을 점점 더 부채질하였어요. 그것은 저희들이 자주 제사 지내는 집을 찾아가서 실컷 먹을 수가 있었기 때문이지요. 이날도 역시 이 사람은 정성을 다해 제사상을 차렸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상에 차린 음식이 자꾸만 눈에 띄게 줄어드는 것이었어요. 제사가 끝날 무렵쯤에는 모든 음식이 거의 다 없어지고 말았답니다. 이 사람은 이게 조상의 영혼들이 와서 먹고 가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였어요. 그래서 더욱 정성껏 음식을 차렸지요. 음식의 양도 전보다 2~3배로 늘렸답니다. 그래도 음식은 다 없어졌어요. 이것은 모두 도깨비들의 장난이었지요. 도깨비들은 저희 친구들까지 불러와서 배가 터지도록 먹고 가곤 하였어요. 이것도 모르고 조상의 영혼들이 와서 먹고 가는 것이라고만 생각한 이 사람은 잦은 제사 때문에 아주 가난해져 버렸답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 사람이 곰곰 생각을 해보았어요. 아무리 조상이라 하더라도 이럴 수가 있을까? 자손들이 성의를 다해서 차린 음식을 체면도 차리지 않고 몽땅 먹고 가다니. 아마 이건 조상이 와서 먹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나쁜 귀신이거나 도깨비들의 장난일지도 모를 일이야. 여기까지 생각한 이 사람은 이번에는 숨어서 보리라 마음 먹었답니다. 그 후 또 제삿날이 되어 음식을 많이 차리고 제사를 지내었어요. 그러고는 아무쪼록 차린 것은 없으나 맛있게 많이 드시고 돌아가십시오. 하고 말하고는 옆방으로 가는 채 하고 병풍 뒤에 숨어서 망을 보고 있었어요. 바로 이때였답니다. 눈으로는 볼 수 없었으나 음식들이 모조리 싹싹 없어졌지요. 이것을 보자 역시 짐작대로라고 생각한 이 사람은 그만 부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었지요. 이 사람은 미리 들고 있던 몽둥이를 마구 휘둘렀어요. 그러자 도깨비들은 아닌 밤중에 홍두깨 격으로 눈이 뒤집혀서 도망치기 시작하였답니다. 이때 제일 마지막으로 도망치던 도깨비가 쓰고 있던 모자가 그만 사람이 휘두르는 몽둥이에 맞아 땅에 떨어졌지요. 그러자 도깨비의 모습이 눈앞에 보였어요. 이것을 본 주인은 이놈, 너희 도깨비 놈들의 짓이었구나. 하고 몽둥이를 마구 휘두르며 따라갔답니다. 그 뒤로는 도깨비들이 다시는 그 집에 나타나지 않았지요. 이 사람은 도깨비들이 사라진 후 그 모자를 부인 앞에서 써보았어요. 그러자 부인은 갑자기 아이고, 여보, 당신 어디 있어요? 하고 소리쳤지요. 모자를 벗자 사람의 모습이 도로 나타났어요. 알고 보니 이 모자는 호랑감태라는 마술 모자였답니다. 이 사람은 신기한 마술 모자 호랑감태를 앞에 놓고 곰곰 생각하였어요. 만일 내가 이것을 쓰고 가게에 들어가도 가게 주인의 눈에는 내 모습이 보이지 않을 것이야. 옳지, 물건을 훔쳐도 알 리가 없으렸다. 이 사람은 이제부터 마술 모자를 이용해서 나쁜 짓을 하기로 결심하였답니다. 하루는 장터로 갔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물건들을 사고 팔고 있었지요. 이 사람은 호랑감태를 쓰고 과일 가게로 쑥 들어갔답니다.
주인의 돈괴를 열어보니 물건 판 돈이 많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주인이 물건을 팔고 있는 틈을 이용해서 돈괴에서 돈을 몽땅 꺼내가지고 가게를 나왔지요. 그러고는 모자를 벗어 자기 모습을 나타내었어요. 바로 이때 가게 주인이 도둑이요, 도둑 잡아라. 저놈이 내 돈을 몽땅 훔쳐갔다. 하고 발로 땅을 차며 고래고래 소리 질렀어요. 이 광경을 본 이 사람은 혼자 낄낄 웃으면서 집으로 돌아왔답니다. 이렇게 하여 이 사람은 자기가 처음에 가지고 있던 재산보다 몇 곱절이나 많은 재산을 모았어요. 호랑감태도 너무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낡아서 다 떨어졌지요. 이 사람은 떨어진 곳을 기웠답니다. 그런데 빨간 실로 꿰매었기 때문에 사람 모습은 안 보여도 빨간 실만은 보였답니다. 이것도 모르고 이 사람은 이번에도 보석 장수 집에 보석을 훔치러 들어갔어요. 가게에 들어가 보니 보석상 주인이 하루에 번 돈을 셈하고 있었지요. 그리고 옆에는 보석이 든 괴짝이 놓여 있었어요. 이 사람은 호랑감태를 눌러 쓰고는 살며시 보석상 주인이 앉아있는 곳으로 다가갔답니다. 바로 이때 돈을 셈하고 있던 주인의 눈에 빨간 실이 움직이는 것이 보였지요. 아니, 이게 뭐지? 귀신이 탐복할 노릇이네. 빨간 실이 왔다 갔다 하는구먼. 이렇게 생각한 주인은 겁이 와락 났지만 숨을 지키고 지켜보고 있었지요. 그러자 갑자기 보석이 든 괴짝이 움직이는데 보석 상자가 그 빨간 실을 따라가는 것 같았어요. 이때 주인은 얼떨결에 도둑이야! 하고 소리를 치면서 손으로 빨간 실을 획 낚아채었어요. 그러자 쓰고 있던 호랑감태가 벗겨지고 이 사람의 모습이 나타났답니다. 이놈, 도둑놈 잡아라! 보석상 주인이 소리치는 바람에 사람들이 우르르 달려들어 이 사람을 잡았답니다. 보석상 주인은 낡아 빠진 호랑감태를 불에 태워버렸어요. 그러고는 종들을 시켜 이 사람을 밧줄로 묶고는 죽지 않을 만큼 때리라고 명령하였지요. 끝내 이 사람은 나쁜 짓을 너무 많이 했던 탓으로 거의 다 죽어갈 정도로 맞고 집으로 돌아왔답니다. 카라바 백작이 된 막내. 어느 방앗간 주인이 세 아들에게 방앗간과 당나귀, 고양이만 남긴 채 세상을 떠났답니다. 아버지가 남긴 유산은 쉽게 나누어졌어요. 증인이나 대리인을 부를 필요도 없었지요. 마지는 방앗간을, 둘째는 당나귀를 가졌답니다. 그리고 막내는 마지막으로 남은 보잘것없는 고양이 한 마리만 물려받았지요. 막내는 몹시 슬펐답니다. 형들은 유산을 가지고 잘 살 수 있을 거야. 그런데 나는 이 고양이를 잡아먹고 그 털로 장갑이나 만들어 끼고 나면 그 뒤엔 굶어 죽겠지. 막내는 투덜거렸어요. 막내가 중얼거리는 것을 못 들은 척하던 고양이가 침착하고 진지하게 말하였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주인님. 저에게 자루 하나와 가시덤불 속을 걸을 수 있는 장화 한 켤레만 주세요. 그러면 유산이 불공평하게 나눠진 것이 아니란 걸 알게 될 것입니다. 막내는 고양이의 말을 믿지는 않았지만 자신의 비참한 처지를 생각하고 고양이의 도움을 받기로 하였답니다. 예전에 고양이가 쥐를 잡을 때 밀가루를 뿌려 몸을 숨기거나 발을 늘어뜨려 죽은 척하며 재주 부리는 것을 봤기 때문이지요.
막내에게 부탁한 것을 얻은 고양이는 그 자리에서 장화를 신고 자루를 목에 걸쳐 매었어요. 그러고 토끼가 많이 있는 곳으로 가 자루 속에 결을 넣어두고 죽은 것처럼 드러누워 있었답니다. 어리석은 토끼가 속임수에 넘어가 미끼를 먹으러 자루에 들어가기만 기다리는 것이었어요. 고양이가 자리를 잡고 눕자마자 조심성 없는 토끼 한 마리가 자루 속으로 쏙 들어갔어요. 고양이는 재빨리 자루에 묶는 끈을 잡아당겨 토끼를 잡고 인정사정 없이 죽여버렸답니다. 고양이는 토끼를 들고 궁전으로 가서 문지기에게 왕을 만나고 싶다고 하였어요. 왕을 만난 고양이는 큰 절을 올리고 나서 말하였지요. 전하, 토끼 한 마리를 바칩니다. 카라바 백작이 전하께 드리라고 한 것이지요. 카라바 백작은 고양이가 자기 마음대로 주인에게 붙인 이름이었어요. 오호, 내가 고마워하며 무척 기뻐했노라고 너의 주인에게 전하거라. 왕이 말하였어요. 그 다음에 고양이는 자루를 완전히 열어놓은 채 밀밭에 몸을 숨겼답니다. 그러고 있다가 자곳새 2마리가 자루 속으로 들어가자 재빨리 끈을 당겨 모두 잡았지요. 고양이는 그 전처럼 자고새를 왕에게 갖다 바쳤어요. 왕은 자고새를 기쁘게 받은 후 고양이에게 마실 것을 대접하였답니다. 이렇게 고양이는 2-3달 동안 여러 번 사냥을 해서 모두 왕에게 바쳤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고양이는 왕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공주와 강가로 산책 나온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고양이가 주인에게 말하였지요. 주인님, 내가 하자는 대로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일러주는 대로 강에서 목욕을 하고 있어요. 나머지는 다 내게 맡기고요. 카라바 백작은 고양이가 왜 그러는지 알 수 없었지만 그냥 시키는 대로 하였답니다. 카라바 백작이 강에서 목욕을 하고 있는데 왕의 마차가 강가를 지나갔어요. 이때 고양이가 큰 소리로 외치기 시작하였어요. 사람 살려요! 사람 살려! 카라바 백작이 물에 빠졌어요! 이 소리를 들은 왕은 마차에서 고개를 내밀었답니다. 왕은 얼른 카라바 백작을 구하라고 신하들에게 말하였지요. 소리치고 있는 고양이가 여러 번 사냥감을 바쳤던 그 고양이인 것을 알아보았기 때문이에요. 신하들이 물에 빠진 백작을 구하는 동안 고양이는 마차로 달려가서 왕에게 말하였어요. 백작이 목욕을 하는 동안 도둑들이 백작의 옷을 가져갔는데 고양이가 아무리 소리쳐도 소용이 없었다고 말이에요. 왕은 신하를 불러 카라바 백작에게 가장 좋은 옷을 갖다 주라고 명령하였지요. 왕은 백작을 몇 번이나 끌어안아 주기도 하였답니다. 공주도 백작이 아주 마음에 들었어요. 멋진 옷이 백작의 얼굴을 더욱 돋보이게 하였거든요. 백작은 애정과 존경이 담긴 시선으로 공주를 2-3번 정도 바라보았어요. 그 모습의 공주는 백작을 미칠 듯이 사랑하게 되었답니다. 왕은 백작에게 마차를 타고 함께 강가를 둘러보자고 하였지요. 계획한 대로 일이 잘 되어가는 것을 보고 고양이는 무척 기뻤답니다. 고양이는 마차를 앞질러가 논에서 낫질을 하던 농부들에게 말하였어요. 이것 보시오. 당신들이 별을 베는 이 논이 카라바 백작의 것이라고 왕에게 말하시오. 안 그러면 모두 죽을지도 모릅니다. 왕은 농부들에게 그 논이 누구의 것인지 잊지 않고 물었지요. 이 논은 카라바 백작의 것입니다.
농부들이 하나같이 대답하였어요. 고양이의 위협이 정말 무서웠거든요. 정말 아름다운 땅을 가졌군. 왕이 카라바 백작에게 말하였어요. 보시다시피 이 논에서는 매년 풍성한 수확을 거두고 있습니다. 백작이 왕에게 말하였어요. 계속 마차를 앞서가던 고양이는 밀을 수확하는 사람들을 만나자 말하였지요. 이것 보시오. 당신들이 밀을 걷어들이는 이 밭이 모두 카라바 백작의 것이라고 왕에게 말하시오. 안 그러면 모두 죽을지도 모릅니다. 조금 뒤 그곳에 도착한 왕은 밀밭이 누구의 것인지 물었답니다. 예, 이 밀밭은 모두 카라바 백작의 것입니다. 밀을 수확하던 사람들이 대답하였어요. 그러자 왕은 백작이 더욱 마음에 들었답니다. 고양이는 마차를 계속 앞질러 가며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곳이 카라바 백작의 것이라고 말하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다고 말하였지요. 그러자 모두들 왕의 질문에 고양이가 시키는 대로 대답하였어요. 왕은 사람들이 대답할 때마다 카라바 백작의 재산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였답니다. 마침내 고양이는 어느 아름다운 성에 도착하였어요. 그 성의 주인은 사람을 잡아먹는 괴물인데 세상에서 제일 가는 부자였지요. 왕이 이제까지 지나왔던 땅은 사실 모두 이 괴물의 것이었답니다. 괴물이 이제껏 어떻게 살았으며 어떤 능력이 있는지 미리 다 알아본 고양이는 괴물에게 만나자고 청하였지요. 이렇게 성 가까이 와서 인사도 없이 그냥 갈 수는 없다고 말이에요. 이 말을 듣고 기분이 좋아진 괴물은 고양이를 정중하게 맞이하고 성에서 편히 쉬도록 해주었답니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당신은 커다란 동물로 변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 예를 들면 사자나 코끼리 같은 동물로요. 고양이가 말하였지요. 맞아, 그 말을 못 믿겠다면 사자로 한번 변해보지. 괴물이 고양이의 말에 바로 대답하였어요. 고양이는 갑자기 자기 앞에 나타난 커다란 사자를 보고는 너무 무서워 얼른 지붕 위로 올라갔답니다. 하지만 고양이가 지붕 위로 올라간 것은 무모하고 위험한 짓이었어요. 장화를 신고 기와 위를 걷는 것은 어려운 일이거든요. 잠시 후 괴물이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온 것을 보고 고양이는 지붕에서 내려왔어요. 그러고는 조금 전에는 정말 무서웠다고 솔직하게 털어놓았답니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당신은 아주 조그만 동물로도 변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 예를 들면 생쥐 같은 동물로 말이에요. 하지만 내 생각에 그건 불가능할 것 같아요. 고양이가 말하였어요. 뭐라고? 내가 그렇게 못할 것 같단 말이지. 자, 잘 보거라. 괴물은 이렇게 말하고 나서 조그만 생쥐로 변해 마룻바닥을 살살거리며 기어다니기 시작하였어요. 고양이는 생쥐를 보자마자 단번에 덮쳐 꿀꺽 삼켜버렸답니다. 한편 성을 지나가던 왕은 아름다운 성에 한번 들어가 보고 싶었어요. 고양이는 왕이 탄 마차 소리를 듣고 얼른 달려나와 왕에게 말하였지요. 전하, 카라바 백작의 성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뭐라고? 카라바 백작, 이 아름다운 성도 당신 것이란 말이오. 왕은 큰 소리로 말하였어요. 이 성과 정원보다 아름다운 곳은 세상 어디에도 없을 것이오. 어서 안으로 들어가 봅시다. 백작은 공주의 손을 잡고 왕과 함께 커다란 방으로 들어갔답니다.
거기에는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었답니다. 바로 그날 성으로 놀러올 괴물의 친구들을 위한 것이었지요. 하지만 괴물의 친구들은 왕이 성 안에 있는 것을 보고 감히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였어요. 카라바 백작에게 반해버린 공주처럼 왕도 백작의 훌륭한 성품과 엄청난 재산이 마음에 들었답니다. 기분이 좋아진 왕은 대여섯 잔의 술을 연거푸 마신 후 백작에게 말하였어요. 백작, 당신도 좋다면 내 사위가 되어주시오. 카라바 백작은 왕에게 여러 번 감사의 절을 올리고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바로 그날 공주와 결혼식을 올렸답니다. 고양이는 높은 벼슬을 차지하게 되었고 이제 더 이상 쥐를 쫓지 않았어요. 가끔 재미로 하는 것만 빼고는 말이지요. 섬바위 이야기. 연한 읍에서 약 5리 떨어진 곳에 내동벌이 있답니다. 어느 옛날 이 지방에 살고 있던 한 사람에게 아들 두 형제가 있었지요. 큰아들은 어릴 때부터 사람됨이 어질고 침착하여 그 행동이 경망하지 않았고, 작은 아들은 용맹하고 재주도 있었으나 그 성미가 급하여 늘 일처리에서 거친 점이 많았답니다. 아버지는 두 아들의 이러한 장점과 약점을 잘 가려 길렀지요. 아버지는 두 아들의 장래를 위하여 글 공부도 착실히 시키는 한편 활쏘기, 말타기, 사냥 등으로 두 아들의 무예를 더욱 높여주는 데 힘을 들였답니다. 큰아들은 더욱 원숙하고 사려가 깊어졌으며 작은 아들은 재간있고 용맹하면서도 성급한 그 약점을 잘 눌러나갔지요. 아버지는 작은 아들에 대하여 더는 걱정하지 않게 되었어요. 두 형제는 서로 이끌고 타일러 나가면서 글과 무예를 더 깊이 닦았답니다. 말타기와 활쏘기에서 형제는 출중했으며 더욱이 동생의 활쏘는 재간과 말타는 재주는 여간 높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동생을 기특히 여겨 그에게 가장 좋은 말을 한 필 주었답니다. 작은 아들은 말을 사람 다루듯 거두어 잘 길들였어요. 말을 아끼고 사랑하는 그의 성품은 사람들을 탐복해 하였답니다. 작은 아들은 이전보다 더 의젓해졌고 어느 때 어떤 곳에서도 성급한 기색이란 찾아볼 수 없었지요. 두 형제의 앞길은 빛나고 미더웠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답니다. 관가에서는 병사들의 무예를 높이기 위하여 온 고을의 무사들을 불러들여 무술 대회를 벌였지요. 들에는 백성들과 무사들이 구름대처럼 모여들었어요. 활쏘기부터 시작하여 창 다루기와 칼 쓰기, 씨름과 말타기 등 보는 사람들의 흥분과 기대 속에 경기는 착착 진행되어 나갔답니다. 들에서는 말타며 활쏘기 경기가 시작되었어요. 무사들은 말을 달리면서 저마다 활을 쏘아 관역을 마쳤지요. 경기는 더욱 힘든 대목에 이르렀으니 그것은 말을 달리면서 활을 쏘아 그 화살이 관역을 마치기 전에 달려가 말 위에서 장검을 뽑아 떨어지는 화살을 쳐 던지는 놀이였답니다. 이 놀이는 매우 어려웠지요. 뛰어난 재주가 없이는 어느 누구도 이 놀라운 경기에 감히 참가할 수 없었답니다. 쏜 화살을 따라잡을 말이란 세상에 없는 것이며 날짐승의 힘을 빌리지 않고서는 도저히 해낼 수 없었지요. 이 경기에서 모두들 실패하는데 이 두 형제만은 자신이 있었어요. 형이 먼저 하게 되었답니다. 형은 오랫동안 생각하다가
이윽고 말을 몰아 설 자리에 나갔답니다. 사람들의 눈은 의아함과 기대로 형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형은 천천히 활을 겨누었지요. 그리고 침착하게 거리를 가늠하면서 활을 당겨 하늘 높이 화살을 날렸답니다. 화살은 공중 높이 솟았다가 느릿하니 조금 원을 그리며 관역을 향하여 멀어지기 시작하였어요. 그 사이에 그는 질풍같이 말을 달려 관역 앞에 다다랐지요. 그리고 장검을 뽑아 떨어지는 화살을 번개같이 내리쳤답니다. 완전히 성공하였어요. 온 들에서는 폭풍 같은 환성이 터져 올랐지요. 모여섰던 백성들과 무사들은 형을 얼싸안고 돌아갔으며 어떤 사람들은 말 목을 안고 말을 치하여 주었어요. 다음은 동생의 차례가 되었답니다. 동생은 눈을 지그시 감고 하늘을 우러러 침착할 것을 다짐하였어요. 나뭇가지를 스치던 바람마저 죽은 듯 잠잠해졌지요. 동생은 큰 숨을 들이켜고 말을 몰아 출발선에 나갔답니다. 갑옷을 입고 투구를 쓴 늠름한 동생의 모습은 단풍이 진 먼 숲과 솜대구름이 두둥실 뜬 푸른 하늘에 어울려 더욱 사나이답고 용맹스러워 보였답니다. 이윽고 동생은 활을 쏘았지요. 화살은 형이 쏜 그때처럼 높이 솟았다가 약간 원을 그리며 떨어지기 시작하였어요. 동생은 모든 힘과 재주를 다하여 말을 몰았답니다. 말은 쏜 화살보다 빠르게 관역을 향하여 뛰었어요. 재주 있는 주인, 잘 길들인 말. 과연 주인과 말은 번개처럼 달려가 관역 앞에 섰답니다. 동생은 머리를 번쩍 들어보니 화살이 보이지 않았어요. 동생은 당황하고 초조해졌으나 온 정신을 가다듬고 화살을 기다렸지요. 그러나 화살은 내려오지 않았답니다. 동생은 더욱 초조해졌어요. 동생은 화살이 넘어간 것으로 생각하였지요. 아니, 말이 미처 화살을 따르지 못한 것으로 여겼어요. 동생은 온 몸의 분이 일시에 터져올라 미처 생각할 겨를도 없이 칼을 빼어 말 목을 내리쳤답니다. 바로 이 찰나에 퍽 하고 관역에 화살이 꽂히는 소리가 귓전에 울렸지요. 동생은 정신이 번쩍 들었답니다. 그때야 사랑하는 자기 말이 얼마나 빨리 달려왔는가를 느꼈지요. 그러나 때는 이미 늦었어요. 동생의 손에서는 칼이 굴러 떨어졌어요. 동생은 웃지도 못하고 울지도 못하고 그대로 서 있었지요. 어찌하여 이런 실수를 저질렀는지 알 수 없었답니다. 비통한 슬픔이 가슴을 마구 덮었어요. 드디어 동생은 깨달았지요. 성급한 그 버릇이 꼬리를 쳐들었구나. 그처럼 사랑하던 나의 말을 내 손으로 죽인 것이야. 동생은 다시 그런 버릇에 이성을 꺾이지 않으리라 다짐하며 아버지 앞에 가서 사죄하려고 하였으나 그때는 벌써 그 자신도 말도 함께 무쇠 같은 돌로 굳어졌는데 그때부터 이것을 선바위라고 불렀답니다. 방가못의 전설. 충남 태안읍에 있는 백화산은 나무보다 바위가 더 많아 일명 바위산이라 부른답니다. 이 백화산 서쪽으로 능선을 타고 내려가면 동쪽과 달리 숲이 우거진 사이로 냇물이 흐르고 그 옆에 마을이 있지요. 이곳은 방시가 많이 살아서 마을 이름을 방가못 또는 방가맛이라고 불렀답니다. 방가는 방시를 가리키고 못이나 맛이라 하는 말은 냇물이나 인공호수를 가리키는 말이지요.
처음 이곳에 방씨들이 살기 시작할 때는 냇물도 없었고 못도 없었답니다. 그러나 어떤 집에서 아들을 죽인 사건이 일어난 후에 냇물과 호수가 생기게 되었다고 합니다. 옛날 이곳에는 방씨 성을 가진 젊은 부부가 살았답니다. 그런데 이 부부는 결혼한 지 3년이 되어도 태기가 없어서 초조해지기 시작하였어요. 예전에는 부인이 아기를 낳지 못하면 칠거지약의 하나로 부인을 냉대하였지요. 그래서 우리 역사에 많은 여인들이 학대를 받았던 사회 모순이 있었답니다. 방씨 부인은 아들을 낳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였어요. 좋다는 약은 모두 먹어보고 굿도 여러 차례 하였지요. 그래도 임신이 되지 않아서 남편에게 이런 말을 하였답니다. 우리 부부가 백화산에 올라가서 같이 기도를 드려요. 남편은 부인의 말에 따라 백화산에서 기도를 드리기로 결정하였어요. 부부는 목욕을 하고 옷을 단정히 입은 다음 백화산으로 갔답니다. 두 사람은 정상에 올라가 큰 바위 밑에 엎드려 기도를 드렸지요. 아들 하나만 점지해 주소서. 그들은 사흘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잠도 자지 않은 채 정성껏 기도하고 산에서 내려왔답니다. 그로부터 얼마 후 부인에게 입덧이 시작되어 부부는 뛸 듯이 기뻐하였지요. 산신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거요. 아들이든 딸이든 나 훌륭하게 기릅시다. 방씨 부부는 10달 동안 매사에 조심하며 출산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옥동자를 낳았는데 아기의 이목구비가 훤하고 잘생겨 보는 이마다 장차 큰 사람이 되겠다고 칭찬이 자자하였지요. 그런데 이 아기가 태어나던 날 마을 노인이 밖에 나갔다가 방신의 집에서 훤하게 비추고 있는 빗줄기가 백화산에서 흐르고 있음을 보았답니다. 노인은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그 후 이 기이한 형상을 본 것을 까맣게 잊고 있었지요. 아이는 무럭무럭 자라면서 사람들을 자주 놀라게 하였어요. 보통 사람보다 일찍 걷고 말도 빨리 배우고 힘이 세어 어른과 팔씨름을 해도 아이가 이길 만한 힘이 있었던 것이지요. 사람들은 이 기이한 아이를 보려고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가 빨랫감을 가지러 방문을 열려고 하는 순간 방에서 장정 여러 사람이 무슨 주문을 외우듯이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지요. 부인은 하도 이상해서 문틈으로 방 안을 들여다보았어요. 그랬더니 아이는 간 곳 없고 젊은 무사 한 사람이 버티고 서서 주문을 외우는데 손에 막대기를 여러 개 들고 있었답니다. 주문을 외울 때마다 막대기 한 개가 군졸 한 명으로 변하기 시작하였어요. 아니, 이게 무슨 조화인 것이지? 부인은 기이한 광경에 머리가 아물아물하고 겁이 났지만 정신을 차리고 방 안의 동정을 주시하고 있었답니다. 손에 있는 막대기가 하나씩 모두 무사로 변하자 그는 갑자기 호령하는 것이었어요. 모두 들어라. 지금부터 무술 훈련에 들어가겠다. 먼저 칼싸움을 배운다. 내가 시범을 보일 터이니 너희들은 따라하도록 하라. 그러자 군졸들은 질서정연하게 늘어서더니 옆구리에 차고 있던 장검을 빼드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무사가 하는 대로 칼을 휘둘렀지요. 칼과 칼이 부딪히는 소리가 방 안을 흔들었답니다. 그렇게 한참 칼싸움을 하고 나더니 이번에는 활을 들고 활 쏘는 훈련을 하였지요. 자, 여기 관역이 있으니 이 관역을 향하여 활을 쏘되
화살이 하나도 빗나감이 없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훈련이 끝나자 무사는 흡족한 얼굴로 훈련을 중지시켰답니다. 오늘 훈련은 이만하면 되었으니 내일 다시 하자. 무사는 이렇게 말하고 전과 같이 주문을 외우기 시작하였어요. 그러자 주문이 끝날 때마다 군졸이 하나씩 막대기로 변하는 것이었지요. 그리고 맨 나중에 주문을 외자 무사 스스로가 갓난 아이로 변하였어요. 그러더니 부인이 잠을 재우던 포대기 속으로 들어가 금방 잠이 들어 새록새록 자고 있는 것이었지요. 그렇다면 아기가 무사가 됐단 말인가? 세상에 이런 궤변이 있을 수가. 부인은 부들부들 떨고 있었어요. 식은땀이 등에서 흐르고 다리에 힘이 빠져 일어날 수가 없었지요. 부인은 엉금엉금 기어 빨래터로 갔으나 빨래할 생각을 잊고 방 안의 광경이 눈앞에 어른거려 무섭기까지 하였답니다. 그날 밤 아내는 남편을 데리고 뒷산으로 갔어요. 집에서 이야기하면 아이가 엿들을 것 같았기 때문에 산으로 가서 낮에 보았던 광경을 자세히 이야기하였지요. 그러나 남편은 그 소리를 믿으려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아내가 아기를 출산하더니 몸이 허약해진 것이 아니냐고 반문을 하면서 아기를 낳고 몸조리를 못해서 그런 것이라고 걱정을 하였답니다. 당신 몸이 약해져서 그런 것이니 쓸데없는 소리 말고 아이나 잘 보시오. 제 말을 못 믿으시겠다면 내일 당신도 한번 방을 엿보셔요. 두 사람이 산에서 내려와 방으로 들어가니 아이가 깊은 잠에 빠져 평화롭게 자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너무 귀엽고 천연스러워 그녀의 마음이 더욱 아팠답니다. 이리 귀여운 아이에게 도깨비니 귀신이니 하면 당신은 벌을 받을 터이니 그런 말은 이제 하지 마시오. 남편은 부인을 나무라고 잠자리에 들었어요. 그러나 부인은 잠을 이룰 수가 없었지요. 밤새도록 악몽이 부인을 괴롭혔고 낮에 본 일들이 꿈만 같았답니다. 다음날 방씨 부부는 보통 때처럼 일어나 남편은 들리를 나갔고 아내는 빨래터로 나갔답니다. 두 사람은 약속한 시간에 집으로 돌아와 방 안의 동정을 살피기로 했던 것이지요. 약속 시간이 되어 부부는 집으로 조심스럽게 발길을 옮겼어요. 천천히 방문 앞에 발길을 멈추고 방 안에서 흘러나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답니다. 이윽고 방 안에서 주문을 외우는 소리가 흘러나왔어요. 그들은 긴장하고 문틈으로 방을 엿보았지요. 그런데 어제 부인이 본 그대로 똑같은 광경이 벌어지고 있었답니다. 칼이 부딪히는 소리가 요란하였어요. 무사히 구령과 함께 호령하는 소리가 들리고 군사들의 기합 소리가 흡사 전쟁터 같았답니다.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방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었어요. 남편은 하늘을 바라보며 탄식하고 있었답니다. 그래도 내 말을 못 믿으시겠어요? 이것은 예산 일이 아니오. 집안이 망할 징조인 것이오.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꼬? 부부가 땅이 꺼지게 한숨을 쉬고 있는 동안 방 안에서는 훈련이 끝이 났는지 잠잠하였어요. 부부는 방 안으로 들어갔지요. 아기는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새근새근 잠을 자고 있었어요. 방씨는 이 기막히고 끔찍한 사실을 남에게 발설할 수도 없고 또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난감하였답니다. 여보, 아무래도 저 아이가 요괴가 아니면 귀신인 것 같소. 어쩌면 좋겠소? 설마 우리 아이가 요괴일까요?
우리가 백화산에서 기도하고 얻은 아이인데 그 반대가 아닐까요? 이를테면 제주가 비상하여 도수를 부리는 것이 아닐까요? 그도 아니면 힘센 장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소. 아이가 하는 짓은 군조를 훈련시키고 있는 것이오. 요괴가 반란을 일으켜 임금을 몰아내고 이 나라의 왕이 되려고 반역을 꾀하는 것인지도 모르오. 그러나 아내의 의견은 달랐어요. 아이가 장수가 되어 나라가 위태로울 때 나라를 구할 인물이 될지도 모른다는 것이었지요. 그러나 아기가 크기도 전에 역적으로 몰리면 삼족이 멸할 일인 것이었어요. 부모가 이런 고심에 빠져 있는 것을 그 아이는 아는지 모르는지 부모가 날마다 일터로 나가면 병정 노름에 여념이 없었답니다. 태안 지방에는 오랑캐의 침입으로 주민들의 생활이 말이 아니었던 시대였어요. 관군이 오랑캐를 진압하려고 해도 어떻게 된 일인지 싸우는 족족 패하여 쫓기고 있었지요. 이렇게 되자 오랑캐는 더욱 잔혹하게 득세하고 백성들은 도탄에 빠지게 되었답니다. 거기다가 해마다 흉년이 들어 인심이 사나워져 동네 사람들끼리 서로 경계하고 싸움이 잦아 그야말로 난세가 거듭되었지요. 사람들은 시국이 하도 뒤숭숭하여 모든 일에 의욕이 없었고 좌절과 시르에 빠져 있었답니다. 그래서 한마디만 말을 잘못해도 오랑캐를 두둔한다거나 내통한다고 해서 몰매 맞는 일이 보통이었지요. 이런 와중에 아들의 해괴망측한 짓은 방씨 부부를 더욱 불안하게 하였어요. 아이를 살려두었다가 오랑캐와 작당하는 날이면 큰일이오. 예사로운 아이가 아니니 무슨 짓을 할는지 모르겠소. 우리 아무 생각 말고 저 아이를 멀리 보냅시다. 하지만 죽이는 것은 안 됩니다. 부인이 울며 불며 말렸지만 남편은 아들을 죽이기로 마음먹었어요. 다음 날 부부는 여느 때처럼 일하러 나가듯이 아이를 재웠답니다. 방씨는 큼직한 다듬이 돌을 들어 아기의 목을 눌러놓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밖으로 나와서 밭으로 갔지요. 아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눈으로 볼 수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방씨는 옆에서 울고 있는 아내를 달래며 죄책감에 집을 바라보니 이게 또 무슨 병고인가요? 갑자기 방씨의 집 지붕이 뚫어지고 그 뚫린 곳으로 백마 한 마리가 날개를 저으며 날아오르는 것이었어요. 백마는 슬프게 울면서 백화산을 향하여 날아가고 있었답니다. 이렇게 울며 날아간 백마가 백화산 중턱에 이르자 갑자기 하늘이 먹구름으로 뒤덮이고 천둥 번개가 치며 산이 갈라지더니 백마는 그 갈라진 곳으로 숨어버리는 것이었지요. 이에 방씨가 넋을 잃고 있는데 또 한 번 천둥 번개가 치더니 갈라진 산 중턱에서 난데없이 물줄기가 솟구치며 큰 냇물을 이루어 흐르는 것이었어요. 그제야 방씨는 후회를 하였답니다. 백화산의 정기를 받고 태어난 아들을 죽인 자신이 한없이 미웠지요. 너무 경솔하게 서두른 자신의 행동에 방씨는 한없이 눈물을 흘렸으나 때는 이미 늦은 것이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방씨의 행동을 꾸짖었답니다. 더욱이 아기가 태어날 때 빛을 본 노인은 방씨를 원망하였어요. 사람들은 이 아이를 살려두었다면 오랑캐를 무찌를 큰 위인이 되었을 것이라고 아쉬워하였지요. 그 후 방씨는 이 마을에 살지 못하고 동네를 떠났답니다. 지금 태안 중고등학교 뒤쪽에 흐르는 조그마한 냇물이 바로 그때 생긴 냇물이고 또 사철 물이 마르지 않는 근처에 있는 샘은 그때 생긴 못이라고 한답니다.
그 당시 냇물과 못이 컸지만 지금은 모두 작아져 윤곽만 남은 것이지요. 지금도 그곳을 지나노라면 사람은 깊이 생각하지 않고 쉽게 결정을 내리다가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지르는가를 생각하게 한답니다. 방가못, 방가맛은 태안군의 영원한 전설로 남아 있답니다.